네, 의료계 파업을 불러왔던 의대 정원 확대 그 결정 과정이 한마디로 주먹구구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자, 이 문제 복귀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짧게 패스트트랙 충돌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건으로 의원님도 기소 당하셨죠? 맞습니다. 결심 공판이 오늘이라면서요? 결심 공판 오늘입니다. 그럼 선고는 한 달 뒤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고는 대략 한 달 후 정도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구약식으로 기소됐습니다. 구약식이라면 뭐예요? 벌금 가볍게. 애당초 기소 단계부터. 애당초. 근데 왜 기소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네. 국회법 위반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회의를 열려고 하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좌진들이 회의장을 막는다든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의를 열기 위해서 회의장 안에 들어간다든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그 물리적 충돌을 문제 삼아서 기소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구약식 굉장히 가벼운 사안이다라고 기소됐는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변론 아예 분리하고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그랬는데 오래 걸리네요. 그래요? 검찰이 지금 항소 포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벌금형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검찰의 이제 항소 기준에 보면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형 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 종이 뭐예요 또? 형 종이라는 게 뭐냐면 징역형, 벌금형 이게 다르거든요. 사형 이렇게 다 다릅니다. 구형은 징역형으로 했는데 판결은 벌금형이 나왔으면 형 종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형 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요. 내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규정에도 안 맞는 항소 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고려해서 항소 포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어렵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 이전에 파악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교육위가 연석회의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합리적 근거와 과정 없이 그렇게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이제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는데 부족 의사 수 10,000명을 5년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계산법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뭐 그런 계산법 정말 황당무계하고요.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한 몇백 명 단위씩 늘리는 걸로 이제 올렸는데 그때부터 세제 맞았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초기 논의에 보건복지부가 500명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늘리자라는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무슨 소리냐, 더 늘려라 하니까 1,000명, 2,000명으로 이제 튀어버린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즉흥적 결정을 밀어붙이면서 의료대란이라는 재앙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 관료들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혼날 수 있다면서 수차례 안을 바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 대란이라는 재앙의 씨앗을 윤석열이 과감하게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왜 화를 내면서까지 밀어붙였느냐. 그럼 애초에 최초의 입력할 때 누군가가 또 역할을 했느냐가 사실은 궁금한데 감사원에서 그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000명이냐 왜 2,000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 천공 등 개입설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다 그렇게 정도로 밝혔죠.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만 나누기 5 해갖고 진짜 그렇게 했을까요? 1만 나누기 5 했다는 설명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2년도에 제출됐던 세 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1만 나누기 5 이렇게 얘기하는데 23년도에 KDI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봅니다. 그때는 부족 의사 수가 5,600명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5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건 규명이 안 된 거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도 당사자들의 해명을 가지고 예.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예.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예. 감사원의 결과고 예. 그러면 왜 2,000명이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무속 개입설 이 부분은 드러난 게 없다 정도로 마무리가 돼 있는 거죠. 아무튼 무속적 의미는 확인된 바가 없다. 확인된 바가 아니다도 없다. 아닌 거예요. 네, 확인된 바가 없다. 드러난 바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규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과적으로는 국회 청문회에서 내가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위증한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고요. 합리적인 결과를 등을 토대로 네. 추산했다고 했으니까 위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지금 그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 예, 상임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증죄 고발이 가능합니까? 예, 위증죄 고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위 같은 구조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던 게 아니죠.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고발 기한이? 뭐 공소시효가 도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네.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이 대학별 증원 규모 이렇게 배정할 때도 현장 점검이 없었다라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이 예. 이건 주목구구식도 아니고 완전히 정치적 배려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있을 수 없다고 저도 수십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학에 가서 예. 강의실이 몇 개고 학생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 그 실험 실습실이 어떻게 돼? 이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실이 있는지, 그렇죠. 실습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강의를 할 교수는 있는지, 실습 도구는 있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대학에서 올라오는 신청서만 보고 배당을 했다는 것이고 예. 더 큰 문제는 배정이 초기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에 공무원이 배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발표가 채 되기도 전에 의혹입니다만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우리 도에는 몇 명이 배정될 것이다라고 SNS에 올리죠. 아 그래요? 네. MBC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은 또 이게 정치 논리가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스며들었다. 합리적인 근거나 판단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배당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권력이 최종 결정 권력이 얼마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떡국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는 예. 일단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나면 교육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전혀 대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얘기를 그 다음으로 지금 뒷감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어마어마한 수업들을 몰아서 또 되고는 있습니까? 하고 있죠. 의대생들은 지금 복귀한 이후에 예. 교육 과정은 나름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요. 예. 참.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시고 네. 보건복지부 그 해당 상임위이시니까 좀 그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쭤보는데 국민연금에 그러니까 그 감독부처가 지금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엊그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고 외환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뉴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법적 주무부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인 기금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외환이라든지 거시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잘 공유해서 연금이 예기치 않은 환율 급변을 이유로 한 피해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막는 것 이게 주된 임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에 쓸 수도 있다. 이 길을 열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이 환율이라든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입는 피해를 막는 것.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 피해를 막는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정보라든지 대외 변수라든지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근데 그게 지금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지금 다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정보를 공유받는 흐름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죠. 예.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정반대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연금 기금이 그러니까 동원될 여지를 열어두는 창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환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네네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장기적인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할 테고요.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면밀히 살피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서울시장 출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출마하겠다는 결심은 밝혔고요. 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현재 상황이 아직 내란 종식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준호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한준호 최고위원에게 물어봤죠.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뭐 다른 얘기하다가 당황해서 그런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영입설이라든지 차출설 이런 것은 거의 없어졌고요. 네. 당내에서 이제 주자로 나서겠다는 사람들 간에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그런 경선 레이스를 펼치느냐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출설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차출 대상 중에 한 명이 김민석 총리였던 것 같은데. 차출설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많이 줄었더라. 그럼 김민석 총리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본인은 거듭된 질문에 시장 출마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말을 그 말대로 새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예측까지 저보고 하라 그러시면 생물인 정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의 총리의 발언은 서울시장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니 그건 그 나름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그 명태균 씨 변호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네. 그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오세훈 서울시장 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네. 이른바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저는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우 높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네.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출마를 할 거예요. 경선도 통과할 거라고 보시고. 경선의 통과 가능성은 오히려 당내의 여러 경선 룰 또 당원들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네. 여튼 기소는 전 될 거로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출마는 감행할 것이다. 감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관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사실 뭐 이게 기소되는 내용 자체가 심각한 거거든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정도의 타격은 있겠죠. 그러면 정반대로 오세훈 시장은 계속 이제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계속 이제 타격을 해왔거든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주거 공급을 성공적으로 했습니까? 그래요? 오세훈 시장의 주거 공급이 굉장히 빈약했다라는 평가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네. 시장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과거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우선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경쟁자 당내 경쟁자가 네. 많죠. 네, 한 10명 10명?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0명씩이나 됩니까? 네. 그러면 본선 말고 네. 경선 판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꼽으세요? 스스로. 아무래도 서울은 그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전통적 격전지죠. 네, 사실. 맞습니다. 예. 뭐 주로 주거 정책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렇죠.
그런 정책들을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누가 잘 실현할 것 같으냐라는 것 하나 하고요. 서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고령화되고 수축되고 있습니다. 네네.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산업 전략, 경제 정책을 누가 더 잘 만들어낼 거고 상상력 있게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네. 그게 하나의 그 경선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경선 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자체는. 지금 얘기하는 당원 1인 1표제, 대의원 1인 1표제, 이거는 전당대회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후보 경선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후보 경선은 아시다시피 뭐 5대 5의 규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예비 경선은 전당원으로 원래 하는 것으로 좀 기획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가 미치는 그 포션 정도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의미, 뭐 앞으로의 어떤 전망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최근에 보면은 전국적인 지표에서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민심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특히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요.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다.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전 충분히 이길 자신 있고요. 본선에서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식 이제 출마 선언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비 후보 인터뷰 때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